며칠 전에도 시진핑이 평양에 왔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하고도 같이 움직이고 시진핑이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신호탄을 올린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난국을 헤쳐가려면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박주희 기자님 모셨습니다. 북한에서 선전선동원을 하시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기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4년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네. 탈북민 박주희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통일부 산하의 남북하나재단에서 네. 월간지가 나옵니다. 월간 하나라는. 그렇군요. 네, 거기서 취재 기자로 일하고 있고 KBS랑 국민통일방송 라디오 진행을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나긋나긋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가끔 택시를 타게 되면요. 네. 택시 기사님들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KBS 라디오를 제가 13년을 하는데 그 심야에 나가나 봐요. 제가 그게 막 재방송이 나가는지 제가 말 한마디를 했는데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 드는 생각이 감사하다. 네, 신기하기도 했어요. 네. 저도 KBS 한민족 방송에서 8년 그렇게 저는 이제 경제를 배웁시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 라디오잖아요. 네. 네. 근데 저를 제 목소리를 알아듣는 분은 아무도 없었는데. 저는 이제 최근 북한 소식을 전하는 코너다 네. 보니까 네. 국민들이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선전선동원을 하실 때는 그런 나지막한 목소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이춘희 아나운서 보셨죠? 예. 약간 그런 톤이죠. 그 한번 좀 들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이 이제 김매기철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그 김매기 전투장에 나갔다면 농장 포전은 나의 포전이라는 당의 전투적 구호를 높이 받들고 이렇게 이게 지금 약해졌어요. 이게 그게 이제 결혼 전에 하던 직업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한 30년 거의 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목소리가 정착 연도가 길어질수록 계속 약해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세지면 이질감이 있고 제 자체도 그게 이제 듣기가 싫거든요. 그렇죠. 너무 튀죠.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튀고 싸우는 줄 알아요. 사실 정말 착한 여자인데 잘못 보일까 봐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네. 그 농장 포전은 나의 포전이다. 그거는 이렇게 그 북한 사진을 보면 논에 이렇게 붙여져 있던데요. 그렇죠. 논뚝에. 그러니까 농장 포전은 국가의 포전이 아니라 나의 포전이기 때문에 주인다운 입장에서 해라. 이런 지시문이죠. 그런데 사실상은 국가의 포전이죠. 국가 포전이죠. 그게 사회주의 제도의 특징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시면 2012년에 나오셨고요. 네. 그때는 그럼 중국을 통해서 나오신 거예요? 북한을 나오자면 중국을 무조건 경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중국한테 북한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은 별 의미 없는 나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의 입장은 다르겠죠. 중국 네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뭐 북한이라는 나라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존재감이 없는 나라군요. 그러니까 그냥 국가 같은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김일성 때부터 그 이제 뭐 우리가 6.25 전쟁 때 팔로군이 참전하고 어떻게 좀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약간 기차니즘이었어요. 크게 무슨 우리한테 별 이익을 주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중국한테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게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련에 있던 그런 핵 기술이나 핵 원자로들이 북한에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 김일성 때부터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중국에는 왜 북한이 귀중하게 여겨졌냐면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항상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중국은 대만을 자꾸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개석의 손자가 정치를 한다. 그때 당시는 제가 90년도에 들었던 소문에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 꼴보기 싫어서 중국에다가 소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북한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개석이 대만이 북한한테 자꾸 물밀 작업을 건다.
그러니까 왜 북한이 힘이 있어 그러냐?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사실은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북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 세계에 많잖아요. 뭐 러시아도 있고 일본 뭐 다른 나라도 있는데 북한은요. 다른 나라는 그 핵을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폭력의 도구로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 어떻게 보면 뭐 그 쓰지 않기 위한 핵이죠. 예, 쓰지 않기 위한 핵인데 북한은 핵을 만들 때부터 우리를 건드리는 자는 핵으로 타격해서 지구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네. 이런 것들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확 당기는. 아 그래요? 왜? 그게 오히려 위협이 아니고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만을 접수를 네. 하려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노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아 깡패 같은 존재가 그렇죠. 있어야 예. 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존재가 좀 되게 부각이 되고 그리고 사실 중국이 개혁 개방할 때 북한하고 중국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예, 네. 이게 북한은 되게 변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이제 중국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 네.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늘 괘씸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것도 이제 사람이 시간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중국이 계속 개혁 개방을 하면서 30년이란 시간이 네.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흐르면서 북한에도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잖아요. 김정일이가 죽고 또 네, 김정은이 은내게 넘어. 그렇죠. 정치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이 필요했죠. 네. 그러니까 그 필요했던 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정은이 와서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김정은은요 선대 수령들하고는 다른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맞춤형 정치? 그게 뭔가요? 뭐 딸도 데리고 다니고 부인도 같이 나오고 뭐 그러니까 그러던데.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 때는요 중국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그런 우호 관계가 유지가 돼 있고 그렇지만 김정은이 때를 딱 보게 되면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배제할 거는 배제하고 당길 건 당기고. 그래 이번에도 아하. 며칠 전에도 시진핑이 평양에 왔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거 참 이례적인 것 네. 같아요. 직접 평양까지 가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저중가 두 나라의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그 사람이 생긴 건 그래도 되게 자기 걸 딱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 목적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명분이 뭐가 됐냐면 이게 뭐 중조 친선 우호 관계 65주년을 계기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65년 전에 이것을 이미 김일성이가 뭐 주석이랑 같이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은 김정은이가 다시 살리는 거예요. 네. 꺼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이는 저 이번에 제가 이렇게 김정은이 하는 걸 보면 선대 수령들을 헌법에서도 지웠잖아요. 김일성, 네네. 김정일 사회주의를 다 지웠잖아요. 그리고 네. 통일도 지우고 조국 통일 3대 헌장도 무너뜨리고 그게 할아버지 네. 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대 수령들이 했던 것들 중에 마음이 없는 거는 지워요. 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그냥 유지해도 되겠다 하는 것들은 유지해요. 그게 바로 이번에 시진핑의 북한 방문도 그 면에서 한 면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김일성 때 시작된 조중 친선 우호 협약이에요. 네. 그걸 지금 김정은은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선대 수령들에 대해서 자기한테 피해가 안 가고 이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챙기고 자기하고는 이제는 이거는 없애도 되겠다는 거는 과감하게 없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춤형 정치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약간 정치 스타일이 선대 수령들하고는 달라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도. 원칙보다는 그때 시기를 이익에 따지죠. 따라서 네. 네 그렇게 바꿀 수 있고. 네. 근데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원수인데 네.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북한에 일부러 찾아간 이유는 뭘까요? 북한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최근에 와서 제일 신경을 쓰는 게 정상 국가의 이미지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왜냐하면 저는 김일성 시대에도 살았고 김정일 시대도 살았고 네. 김정은이가 자리에 딱 오르는 거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아내나 가족들을 한 번도 공개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때는 김정일을 데리고 다녔지만 저거는 뭐 수령님의 후계자다. 이런 면에서 봤지 김일성의 아내가 김성애다.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다 소문으로 들었지만 가족 관계는 밝히지 않는 거군요. 안 밝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왜냐하면 김일성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당중앙위원회 측근들도 잘 몰라요.
어허.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놀랐던 게 한국에 와서 제가 김일성 일가를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정말요? 예,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데는요 그런 거예요.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알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내가 죄를 짓는 길이에요. 내가 알면요 말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양강도에 김정숙 사범대학이 있어요. 거기에서 학부장을 하던 어르신이 러시아에서 살다가 들어온 인텔이었어요. 네. 제가 어릴 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술 먹고 자기 아들한테 아니 김정일 원수님이 무슨 42년생이야 41년생이지. 그리고 백두산에서 안 태어났다. 저기 러시아의 어느 산전막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아마도 그러겠죠. 김정일이가 소련에서 태어났어요. 항일 투쟁할 때. 근데 북한에서는 우상화를 해야 되니까 김일성이 1912년생이니까 이걸 30주년으로 맞추는 게 보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정일이 생일을 41년인데 42년으로 만들고 태어나기는 러시아의 밀림에서 태어났는데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밀령 집을 지은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세대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데 이 할아버지는 러시아에서 온 인텔리잖아요. 정치범 수용소 갔어요. 관리소에. 아이고 그 말 했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하면서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수령님이 나타나면 그런 거 아 수령님인가 보다. 근데 한간에 소문은 있었죠. 근데 네. 사실은 그 소문도 출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세대들은 김일성의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이었던 김성애를 알더라고요. 네. 왜 여맹위원장을 하면서 엄청 그 국가적으로 큰 막 영향력을 가시하다가 네. 김정일이 집권 따오르면서 격가지를 해서 다 잘났거든요. 아. 근데 그걸 우리 세대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40년생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음 세대한테 우리한테 그냥 어디 나가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지 그걸 혁명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배워주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김씨 일가에 대해서는 한국에 와서 더 많이 알고 김씨 일가의 그 추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소설책으로 나오잖아요. 저는 아직도 반반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을까? 예, 근데 그러니까 그건 그냥 소설이다. 예, 어떻게 보면 소설적 각색된 게 있지 않을까?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무도 모른다. 아니 김정일이가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그 밀실에서 그 여자를 안고 얘기한 둘만의 대화가 그 책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 여자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렇겠네. 근데 그 여자는 사실 저는 북한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자가 되면 그런 말을 정말 나가서 할까?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물론 뭐 사실에 기초한 실화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김씨 일가에 대한 모든 것들은 베일에 쌓인 게 아니라 철통 안에 쌓였어요. 그걸 북한의 간부들도 잘 몰라요. 뭐 직계는 알겠는지. 근데 김정은 직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김정은 집계에서 온 네. 이 사람이 그 암살당한 사람. 그 사람의 책은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네. 왜 그 사람은 그 직계였잖아요. 김정일의 그 처형 아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암살됐잖아요. 그 이름이 뭐더라? 자 저도 기억이 안 잊어버렸는데. 나네요. 예. 근데 그 사람 책을 보게 되면 그 김정은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윤곽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 신년사를 안 했어요. 말을 딱 인민군 창건 맷돌에 영적 장병들에게 영광 있으라 이 말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한간의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말을 먹는다 이런 그러니까 말을 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말을 잘 못한다는 말을 먹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말을 그런 먹는다. 소문이 돌고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신년사를 안 했어요. 근데 이런 말도 조심스러웠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김일성 패밀리에 있던 그 사람이 그 쓴 책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쑥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패밀리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진짜 이렇게까지 아는 사람이 있다고? 예, 저는 지금도 좀 그렇게. 그거 예. 새겨 들어야겠네요. 그런 예, 그러니까 아까 그게 거짓이라는 건 아니에요. 알 수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저도 이제 북한에서 상층에서 살던 사람이 네. 아니고 지방의 평범한 주민이었기 때문에 네. 평범한 주민이지만 그 제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신빙성이 있을까? 그래서 네, 와, 근데 또
알 수도 있을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러니까 네. 저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그 북한에서 군대를 러시아에 보낸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건 팔아먹은 거예요? 아니면 뭐 외교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국하고 줄다리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중국하고 줄다리기를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요. 네. 그 좀 더 앞서가면 김정은이는 처음에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네. 이제 2017년, 18년 남북 정상회담 2번 했어요. 근데 네. 김정은이가 그때 우리는 도로가 안 좋다고 그 최고 지도자가 자기네 도로를 그렇게 비하할 정도면요. 네.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그냥 손을 내밀어서 대한민국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김정은이가 노리는 게 있었어요. 네. 경제적인 지원, 음. 대북 제재 해소, 가시적으로 자기한테 목적이 있어서 만났는데 네. 이게 다 대북 제재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실천이 된 게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갔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정말 김정은이 망신당했죠. 입장에서는 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냥 뼛속까지 좌절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누구도 못 믿겠구나. 이제는 남조선도 못 믿고 미국도 못 믿겠구나.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난국을 헤쳐가려면 돌아보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일이 되자고 그랬는지 러우 전쟁이 터진 거예요. 네. 김정은이 참 러우 전쟁이 안 터졌으면 지금 같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입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이게 국제 정세의 다각적인 변화, 러우 전쟁이 김정은이한테는 신의 한 수였어요. 네. 어떻게 보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중국은 역은 나라예요. 항상 네. 중립적인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법에 의해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도 이제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도와주려니까 자기네의 입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는 몸뚱아리가 커졌어요. 미국과 대등할 수 있는 강국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빠르게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존재감을 지키죠.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손을 잡을 게 누구밖에 없어요.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에서 전쟁이 한참 벌어질 때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북한으로 왔어요. 7월 27일에 2023년인가 네. 22년인가. 쇼이구인가 뭐. 네, 뭐 쇼이구가 그러죠. 왔는데 근데 저는 한참 전쟁이 일어나는데 최고 사령관이 다른 나라로 간다? 이거는 그만큼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북한에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자강도 관계 그 밑에 지하 창고에 있던 다량의 무기들이 러시아로 수출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수출이 되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준으로 봤을 때 야, 내 아들이 다른 나라에 참전 가는 거 그거 어떻게 모르냐? 북한은 몰라요. 몰라요? 예, 그러니까 아들이 군대를 갈 때는요. 조국이 내 자식을 바쳤다고 생각하고 강요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군사 비밀이라고 밝혀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포로병들이 말하잖아요. 자기네는 몰랐다잖아요. 그냥 기차다 배를 타고 내려보니까 러시아 쿠르쿠스 북한 본인들도 몰랐던 거예요? 몰랐다는 거 해외 훈련이라고 했대요. 이번에 포로병이 2명이 유튜브에 나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세계에서 참전군도 아니에요. 북한 군인들이 다 러시아 군인들의 이름으로 그 이제 발견된 게 있잖아요. 러시아 군인들 군복에 그 이 사람들이 러시아 군인이 된 거군요. 예, 그냥. 러시아 군인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참전군은요 그 나라 군복을 입어요. 그리고 네. 그 나라 깃발을 들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참전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알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 초기에는 북한군도 실전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5천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해요. 네. 근데 거기에는 죽은 사람도 있고 부상당한 사람도 있는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뭐 온통 가릴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뭐 북미 정상회담, 뭐 남북 정상회담이 다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러시아가 손을 내민 게 신의 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다가 내가 무기를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팔아먹잖아요. 근데 그 대신 무기를 파는 대신 또 이제 러시아의 그 기술을 자기네가 그래서 이제 푸틴이랑 김정은이랑 만났잖아요. 우주기지에서. 그때 이제 러시아가 전술을 한 거예요. 기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인민 생활하고는 상관없니 군사력에 대한 협정을 자기네끼리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가로 북한에서 이제 군인들이 넘어가고 포탄이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북한은 2023년에 정찰 위성
발사를 위성이- 3번이나 해요. 왜냐하면 핵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게 정찰 위성이 없이는 그게 무용지물이에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목표물을 그렇죠. 지정을 해야 이렇게 되니까. 발견을 하고 저준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북한의 기술 갖고는 엄두를 못 내는데 군인들을 파견하고 그해 11월인가 2023년에 3번째 시험했는데 성공해요. 만리경위로. 근데 그게 푸틴을 만나고 군사 기술을 전수 받음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찰 위성을 성공했다는 거는 그게 어마어마한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냥 무모하게 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 목표를 통해서 정찰 위성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미국 본토 대한민국 서울 우리는 결심하는 순간에 불바다 만든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땐 북한이 위협적인 나라로 네. 안겨올 수밖에 없고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이야 우리 수령님이 진짜 하는구나.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는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그 무고한 군인들이 목숨 간 대신 이렇게 정찰 위성에 성공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다 얻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전 성공한 그럼 거죠. 시진핑이 이번에 방북을 한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러시아하고 그렇죠. 가까워진 예. 거하고. 그러니까 시진핑이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그냥 보잘것없는 나라라고 그냥 대충 현상 유지를 했는데 네. 러시아하고 손잡더니 이게 정찰 위성까지 성공해 버리는 거예요. 요즘엔 또 핵잠수함도 만든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시진핑이 봤을 때 그래도 우리하고 더 가까웠는데. 네. 그러니까 시진핑이 작년에 1차적으로 러브콜 했잖아요. 네. 예, 그 전승정 80돌 열병식에 김정은이 초청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양 대국에서 지금 자기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이번의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외교 정책의 균형을 맞춘 거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아무리 이렇게 동맹이나 이렇게 같이 뭐 북중러 사이에 같이 그거 있다 해도 동상이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러시아도 대국이고 중국도 대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는 견줄 대상이 안 되지만 네. 러시아하고는 견줄 대상이 된단 네.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북한을 업고 더 강국이 되면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입지가 좁아들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작년부터 시진핑이가 신호탄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분은 뭐 65주년 우호 관계 그것 때문에 왔다고는 하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필요로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세계 무대에서 봤을 때 우리는 북한이 우리를 외면한 게 아니라 우리는 65년 동안 이렇게 변함없는 동맹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뉴스 틀면 나오잖아요. 대만. 네. 그 시진핑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대만을 어떻게든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어야 그렇죠. 되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가 이렇게 주체가 돼서 그래라 하는 나라가 없는데 북한을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하고도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미국도 트럼프도 계속 김정은이한테 구애하잖아요. 네. 나는 김정은은 좋은 친구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해답했잖아요. 비핵화만 강요하지 않으면 마주 앉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목을 하면요. 세계적으로 그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요.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미국의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냐. 그게 보니까 북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이 몸값을 올려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중국도 그걸 딱 보는 거죠. 이제는 북한이 보잘것없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인민들은 굶어 죽어도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 핵만 가지고도 가치가 충분히 입증이 되니까 이러려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입지가 그래도 강화된 북한의 지지를 얻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게 하나의 중국 우리는 네. 지지한다. 북한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는 자기가 원했던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하고 북한은 소원해진 게 아니라 변함없는 친선 관계를 유지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의 중국을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이 지지한다. 그러니까 자기네의 그 지지자를 더 얻는 목적을 해가지고 그 외에 또 북한도 경제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을 다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만난 것들은 만난 그 가정을 보게 되면 이미 작년부터 시작했던 불꽃인 거예요. 불꽃은 이미 작년에 시작했고 이번에 불길이 돼서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요.
러시아의 관계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 기대해요. 왜? 중국은 분명 우리를 생각하면 정말 여우 같은 나라인데 네. 북한의 무역 지표를 보면요. 98.6%가 중국과의 무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러시아와 북한은 이익이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에는 중국이 이익이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생필품도 많이 그렇죠. 들어오고. 예, 그러니까 네. 기존에처럼 고난의 행군 때처럼 중국에서 생필품이 많이 들어와서 시장에서 주민들이 팔아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수만 이때도 우리 얼마나 좋겠냐. 근데 네. 러시아는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러시아는 김정은이한테만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무기를 주고. 네. 예, 근데 북한 주민들은 내일 밥가마에 들어갈 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핵무기 보고 뭘 자긍심을 가지겠어요. 배고픈데.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기다리죠. 그래서 제가 들은 소식에 가면 이번에 중국 대통령이 와서 북한 주민들이 엄청 기대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기대가 간절함에서 오는 건데 북한 주민들은 그 전에는요 러시아를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인들이 그렇게 나가 목숨을 잃고 그래도 석유 같은 건 주지 않았어요? 석유 같은 것도 네. 대북 제재에 걸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38로스가 계속 감시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암암리에 들어다 보니까 그렇게 막 풍족시킬 정도로 못 들어왔어요. 아하. 그래 지금도 막 북한에서 지금 뭐 어제 현재도 보니까 뭐 쌀 가격이 38,000원, 달러가 67,000, 아. 돼지고기가 20만 원 막. 근데 이제 그렇군요. 북한은요 쌀값이 오르면요 휘발유 값도 다 같이 올라요. 아.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안정이 될 정도로 러시아가 지원을 그렇군요.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발등에 불이 안 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은 그걸 계속 기다렸는데 지친 거예요. 아. 언제 러시아 전쟁이 끝나서 우린데까지 쌀이 들어오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 찰나에 중국에 기대를 하는군요. 이 이제. 찰나에 중국 대통령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근데다가 이번에 이제 경제 교류 국경을 열겠다. 네. 아마 열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러면 예, 제가 생각인데 국가적인 무역이 시작이 되겠죠. 네. 시작이 되는데 그 과거에서처럼 북한이 바보짓은 안 할 것 같아요. 아, 김정- 그러니까 광산 다 열어주고 뭐 이런 건.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요. 그러니까 1990년대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과 지금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김정은은 좀 더 김정일 시대보다는 몸값을 올릴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 김정일이는 무능했어요. 지금 그랬습니까? 돌이켜보면 예, 김정일은 무능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핵 미치광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막 이렇게 무능 이거 떠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일처럼 행동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막 왜냐하면 이제는 북한에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에요. 중국이요. 10년 20년 동안 중국 북한의 지하 강석을 얼마나 많이 뽑아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는 하는데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남아있지 않은 것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옛날처럼 그렇게 무모하게 그 금덩어리를 주고 그 저기 벌레 있는 쌀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제 저는 무역 관계에서도 이렇게 조금 김정일 시대하고는 다른 새로운 셈법이 등장할 것 같아요. 김정은은 좀 영리한 모양이군요. 예, 그 그러니까. 부쪽에서 자기 이속을 조금 채우지 않을까. 네. 근데 어차피 중국에서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이 국가 소유가 돼도 국가 창고에 뭐가 있으면 그래도 누가 뒷배기를 빼든 시장에 그 물건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게. 그러면 이제 아예 없는 것보다는 값이 좀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은 제가 듣기에 시진핑이 온 걸 그렇게 반긴다고 들었어요. 아, 그냥 그렇군요. 먹고 사는 게 조금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그러시면 12년. 2012년에 나오셨고요. 예. 그때는 그럼 중국을 통해서 나오신 거예요? 북한을 나오자면 중국을 무조건 경유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갈라지거든요. 뭐 네. 몽골로 오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데 탈북민의 거의 80%가 중국에서 라오스로 태국으로 옵니다. 아. 그 루트가 거의 이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 예, 몽골이나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의 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냥 기본적인 루트를 밟고 왔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를 버스 타고 네. 걷고 뭐 그러시면서 아유, 그럼요. 그 라오스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땅이 제가 분명 겨울에 넘었는데 네. 그 연길 쪽에는 패딩을 입었어요. 네. 근데 버스를 타고 2박 3일 가니까 그 쿤밍이라는 도시는 반팔을 입더라고요. 아. 그래 그때 문화 아까 약간 조선이라는 땅은 작잖아요. 네네. 그럼 뭐 함경북도나 양강도나 도친 개친이에요. 네네. 추위가
아니 근데 중국은 땅이 얼마나 넓은지 패딩을 입고 출발했는데 반팔 입는 나라에 도착했는데 이것도 중국이래요. 네.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세상은 넓고 내가 이제야 우물 안에서 나온 개구리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쿤밍 그게 이제 그 한국식으로 읽으면 곤명이고. 예, 맞아요. 그게 라오스 국경이거든요. 예, 그게 라오스 국경이군요. 예, 산을 넘으면 라오스고, 근데 그 산을 넘는 게 브로커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네. 지름길로 가는 브로커 안내도가 있고 저희 같은 거는 한 7시간을 넘었어요. 산을. 라오스 산을. 그것도 예. 브로커에 따라서 다 루트가 다르군요. 다르죠. 브로커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올 때만 해도 1년에 한 3,000명 정도가 들어왔을 네. 때예요. 지금은 1명도 못 들어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들이 많았어요. 현지에서 네. 활동하는 브로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건 한 7시간 중간에서 막 지금 생각하면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그러니까 이게 다 고향을 떠나왔다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1차적으로 모두 기운이 없는 데다가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백두산보다 더 높은 거예요. 저희 지역에.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동남아가. 거기 밀림지대죠? 밀림이에요. 3발자국 올라가면 미끄러져 가지고 아이고. 8발자국 내려가고 그래서 그때 참 사람들이 배낭 안에 였던 신발부터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거워서. 자기 몸도 이제 막. 네. 근데 사실 그런 고난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탈북하신 분들은 어떻게 살고들 계세요? 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한국에 와서요? 네,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는 탈북민이 34,200명 정도가 되는데 34,000. 이제는 뭐 통일부에서는 북향민이라고 정식 네, 북향민. 예, 그리고 네. 재단에서도 북향민으로 표기를 북향민이군요, 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탈북민이란 말이 더 입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탈북자, 네. 북한 이탈주민, 네. 세터민. 네. 진짜 머리에 진짜 뚜껑이 열렸어요. 아니 우리 정체성은 하나인데 네. 그 뒤에 붙는 주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북향민이라고 통일부가 제정을 했지만 대부분 그냥 한간에서는 탈북민이라고 하는데 네. 대부분의 80%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80%가. 그러니까 최근에는 잘 못 오군요. 잘 못 오는 게 아니라 못 와요. 이제 그 못 올 수 있는 조건을 말하려면 좀 긴데 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원에 한 50명, 6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 파견 노동자로 있다가 삼국을 통해 들어왔거나 중국에서 오래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지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온 사람들은 없어요. 대신 2022년, 23년 그때 배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경을 통한 탈북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유가 중국에서 이제 안면 인식을 가면 어디를 이동 우리 때는 버스를 타면요. 버스 기사한테 돈만 찔러주면요. 그냥 그 버스 기사가 저희 신분증 그런 거 상관없어요. 표만 있으면 권명까지 실어다 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면 인식 카메라에 딱 인지가 돼야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도 그래요? 지금은 버스도 그런다고 들었어요. 중간에서 와. 중강인가 어디서 다 내려서 근데 이게 중국에 요즘에 들어와서 더 강화된 게 우리 때도 있었지만 고속도로에 그런 검열하는 데가 간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사람들을 공안이 올라서 다 내리라 해요. 예. 빈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한 사람씩 이렇게 동그랗게 초소에 가서 검열을 하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신분증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 안면 인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신분이 없이 중국 땅에서 어디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북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거면 아차리 시도를 못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힘들어졌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얼굴은 잡혀가는군요. 아이, 그냥. 그럼요. 예. 또 북한하고 또 이제 중국과의 그 북송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암암리에 맺어진 그런 거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도 그 국경지대에 사는 중국 주민들에게 탈북자를 받아서 그럴 때는 무조건 징역을 5년을 처한다 하니까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탈북민 한 명을 받아서 자기네가 기껏 먹어야 중국 돈으로 1,000위안, 2,000위안을 먹는데 우리 돈으로 기껏해야 30-40만 원인데 그걸 벌겠다고 징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징역 5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법을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지역에서 탈북민을 받던 브로커들이 다 그 직업을 포기하고 안쪽에 들어와서 계절 노동을 하든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거의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벌칙을 높이고 네. 또 탈북민들을 그 잡아 체포하고 이렇게 네. 하는 이유는 북한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요구를 안 하면 사실 뭐 중국이 크게 그럴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오랫동안 왜 이런 행위들을 방치해뒀냐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성별 대비를 봤을 때 남성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남성이 여성들보다 퍼센티지가 많고 중국의 문화가 남성은 돈이 많아야 여자를 데려와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 쪽에다가 뇌물을 많이 줘야 여자를 데려오는 문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땅이 14억 인구고 그게 장가를 못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하. 그럼 이 사람들이 이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뿐 아니에요. 인근 나라에서도 사와요. 러시아에서도 뭐 사오고 여자들 사오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조선 북한 여성이 제일 몸값이 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고. 그만큼 이제 왜냐하면 그게 왜 싸냐면요. 북한 사람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북한법의 불법이에요. 그렇지만 네. 저쪽에 동남아 쪽에서 중국에 시집 오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불법이 아닌 사람은 자기 몸값을 당당하게 불러요. 아하. 그런데 불법적으로 온 사람이 어떻게 몸값을 당당하게 부르겠어요? 하기 숨어서 지내야 할 테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그리고 또 이제 90년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성들이 여기서 앉아 굶어 죽을 바에는 나를 팔아달라 자진을 네.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때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대이동이다 이렇게 말이 들릴 정도로 북한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자처를 해서 네.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팔려가서 나를 판 돈을 얼마라도 우리 집에 좀 보내라. 그리고 중국에 가서 일을 하면 중국하고 북한은 연계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돈이라도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라는 몸뚱을 아래 하나를 희생을 해서 가족을 살릴 수 있는 탈출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팔려간 사람도 있고 강제로 팔려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옛날에는 자처해서 팔려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 여성이 한 70%거든요. 네. 남성 비율을 따졌을 때 어허. 그 70%에서도 거의 80%가 중국에 이미 오래 살던 여성들인 거예요. 아, 북한에서 직행을 한 사람들이 20-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의 이익을 봐서라도 자기네 남성들이 결혼을 못 하고 계속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암묵적으로 묵과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넘어가니까 북한 네. 당국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러다가 네. 이 나라가 이게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건 붕괴될 수 있겠다. 그렇죠. 이 땅을 버리고 간다는 건 이 땅에 불만이 있거나 살기 싫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이 입장에서는 이걸 방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김정일이 살았을 때는요. 중국하고 탈북자 한 명을 북송을 시켜주면 우리가 나무를 한 입방울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탈북자를 많이 북송시키면 중국에 나무가 많이 넘어갔었어요. 한때. 그게 이제 계속 유지된 게 아니라. 그게 땔감을 준 건가요? 그럼? 아니죠. 나무라는 게? 나무라는 게 이제 목재예요? 목재를 준 거죠. 아.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괘씸하다기보다는 자기가 정권 유지를 하는데 사람들이 민심이 네.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 왜 고향을 등지고 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등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자기가 그만큼 정치를 잘못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네네. 어느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북송을 해달라고 이렇게 사실은 막 두 나라 사이에 세계에 공개할 수 없는 그런 협약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북송이 됐어요. 예. 그러면 궁금한데 중국에게 북한은 어떤 존재이며 북한에게 중국은 어떤 존재예요? 북한에게 중국은 좀 이중적인 존재, 이중적인 인간이죠. 무슨 천년의 원수라고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실은 중국이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선택을 하고 네. 이제 개혁 개방을 했을 때 네. 북한이 엄청 욕했어요. 노동신문을 통해서. 기무주의에서. 등소평이 집권을 그렇죠. 하고 변했을 예. 때 특색 있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네는 사회주의를 붙들고 그 보루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자면 옆에 있는 우방국이 그나마 버텨줘야 되는데 네. 중국은요.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70년도 중반생이거든요. 네. 저희가 여름에는요. 아버지 직장에서 그 명태를 냉동 명태를 주면요. 그걸 압록강에 나가 씻어서 배를 땄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튜브를 타고 와서 좀 그 명태 대가리라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을 제가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80년대 초반만 해도 와, 저는 기억나요. 안 믿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 명태를 대가리만 주는 게 아니라 원체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7살 그때 엄마 왜 저 사람들한테 공짜로 주냐고 하니까 중국은 거지라고. 아, 그랬군요. 저희한테 와서 빌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국경에 살다 보니까 진짜 중국이 거지라는 그리고 북한에 저는 제 기억에 북한의 상점에 물건이 넘어났어요. 그랬어요. 예, 그리고 수산물 상점에 가면요 정어리를 사가지 않아서 네. 그 수산물 책임자가 우리 막 지나가면 주희 엄마 빨리 와서 정어리를 사가오 막 이랬어요. 한 킬로에 막 10전 5전. 그리고 탈피 명태도 바라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80년대 북한은 잘 살았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시장 같은 것도 그냥 어르신들이 나와서 잣을 팔고 딸기를 팔고 그냥 이런 시장이었지 지금 같은 시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90년대 동유럽이 무너지면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엔에 그러면 북한이 이제 못 살게 되니까 중국의 사사 여행자들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중국에 있는 친척들을 다 여행증을 떼줬어요.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받아라. 아하.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 여행증을 떼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자기네가 본 중국을 보니까 거지 중국이 아닌 거예요. 아, 완전히 달라졌군요. 물건이 넘어가고 막 네. 난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가 보니까 막 그 개가 입합을 먹고 개가 나돌아다니지 누기도 흠치 안 가더라. 이렇게 되니까 북한 주민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거지라고 놀리던 나라인데 이렇게 갑자기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약간 좀 그거잖아요. 우리가 원래 더 잘 살았는데. 아, 거지가 잘 그랬겠네요. 사니까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또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중국이 나쁜 게 뭐냐면요. 그 큰 나라잖아요. 네. 북한을 좀 도와줘도 아무 영향이 없는 나라인데 네. 이 사람들이 95년도부터 북한하고 대대적인 밀수와 국가적인 무역을 시작했는데 뭘 요구했냐면요. 광석, 네. 금강, 네. 동강 그리고 40년 50년 자란 아름드리 나무를 요구했어요. 아, 그걸 주면 목재를. 예, 목재를 요구했는데 그걸 주면 뭘 주겠냐 쌀을 주겠다. 근데 그 쌀이 어떤 쌀이냐 중국의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쌀이 막 10년 5년씩 묵혀 있었어요. 그걸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쌀마대를 딱 열면요 쌀벌레가 벌레. 예. 바구미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거예요. 굶은 사람이 뭔들 못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를 경험하고 60년대, 70년대의 사회주의의 진 맛을 봤던 세대는 우는 거예요. 야, 이렇게 4, 50년 나무 산에서 귀한 나무를 이렇게 썩은 쌀하고 바꾼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중국이 북한이 못 사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무산 강산하고도 50년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네. 50년 동안 이걸 개발한다. 그리고 양강도에 일제 시기부터 파먹던 갑산강산이라고 동강산이 있어요. 네. 거기에 얘네가 도로까지 다 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대가 들어가서 그 강석을 헐값에 가져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잖아요. 좀 큰 나라가 잘 사는 게 조금 옆집 나라가 못 살면 거절해도 도와줄 수 있는데 귀중한 걸 빼앗아가면서 쓰레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쌀이 없다 보니까 그 쓰레기도 울며 계좌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랬군요. 북한 당국이 모르진 않아요. 근데 북한 당국이 내수 경제가 멈춰서고 그리고 북한의 경제라는 게 모든 양강도 해상 같은 것도 해산 방지 공장의 거의 모든 기계들은 다 독일산이에요. 독일산이에요? 예, 독일이 소련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소련 것도 있었지만 독일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그러니까 동부 독일이죠. 네네. 동부 독일이 동도. 사회주의를 유지할 때 독일 전문가들이 전문 와 있었어요. 1급 네. 기업소 같은 거는. 저는 언니가 방직 공장 다녀서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기계들이랑 수입제를 다 들여왔는데 이게 사회주의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다 단절이 되다 보니까 기계가 섰고 재료 같은 것도 원자재 같은 것도 중국, 소련적으로 들여왔는데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경제가 멈추니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노는 꼴이 겠으면 안 돼. 그렇다 해서 백성을 굶어 죽을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암묵적으로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도 항상 중국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형식상만. 왜냐하면 조중우호 친선이라는 게 되게 60년 전에 있었으니까 그걸
욕은 못 하고. 네. 근데 이제 내적으로는 이제 주민들이나 간부들한테 보내는 비밀 강연회 같은 때는 중국을 비판하거든요. 네. 기회주의자고 특색 있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를 배신한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항상 이중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럼 마오쩌둥 당시에 중국은 좋아했던 거예요, 북한이? 그렇죠. 아. 그때는 이게 두 나라가 사는 게 비슷했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 좀 더 북한이 더 잘 살았겠네요. 더 잘 살았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중국이 어떻게 보면 북한을 조금 동경해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런 거예요. 작은 걸 주고 큰 걸 빼들어 나가는 여우 같은 나라. 그렇군요. 예, 그런 인식이고 진심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 최근에는 북한 선수단이 그 여자 축구 선수단이 남한에 왔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표정이 아주 무섭고 네. 특히 그 감독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예.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북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웃어도 되죠. 웃어도 되는데 그 최근에 남북 관계하고 연관이 네.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이제 그 북한이 김정은이 몇 년 전에 두 국가론을 명시를 하고 이번에 헌법에서 영토 조항을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이 옛날에는요 38선 거기를 최전방 부대라고 했어요. 지금은 국경 부대라고 불러요. 아, 거의 국경이 됐습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방벽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네. 지뢰를 매설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이제는 남한하고는 더는 미주알 꼬주알 싸움도 안 하겠다. 이제는 남한도 헌법에 러시아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쪽에 붙은 나라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 남북 관계 그래서 이제 북측 그 내 고향 축구단이 온다니까 혹시 남북 관계 신호탄이 아닐까 이렇게 네.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보였고 이것은 예정된 국제 경기였어요. 그리고 네. 이 경기에 북한이 불참하면요 다음번 경기에 나갈 자격이 박탈당해요. 아하. 북한이 왜 그런 미련한 짓 하겠어요. 그리고 안 오게 되면 도리어 남한의 눈치를 보는 걸로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강하게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 굳은 인상 이거는요. 더 세게 보여주려는 제스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행 속에는 그 제가 알기에는 27명인가 왔다고 들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뭐 코치도 오고 감독도 오고 하는데 거기에 보위원이 있어요. 네. 막 코치나 행정일꾼으로 가장에 들어갔겠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더군다나 옛날에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뭐 그런 데로 뭐 웃으면서 들어올 수 있지만 지금은 완전 첨예해졌다는 나쁘다 지금처럼 나쁠 수는 이보다 더 나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 교육을 주죠. 아하. 무조건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보여라. 그럼 그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하고 마주치면 흔들리게 됐어요. 눈이. 네. 안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의 이 첨예화된 걸 이 사람들은 자기네 그걸 이제 행동으로서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앞만 보잖아요. 딱 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세게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자 축구가 북한 스포츠에선 최고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때 10인가 했잖아요. 미국하고도 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는요 유일하게 국제 무대에 나가서 그나마 인지도를 보일 수 있는 게 여자 축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왜 잃겠어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남한의 눈치를 보거나 이래서 옮겨오고 남북 관계에 신호탄이 돼서 온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 국제 경기에 또 나가야 되죠. 네. 근데 이번에 성과가 또 좋아가지고 네. 엊그제 나온 뉴스 보니까 막 김정은이 붙들고 울고불고 난리고 그랬어요? 노동신문은 또 그 아이들의 성과를 가지고 선전 사업을 기가 차게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왜 자기네가 내세워도 버틸 수 있는 좋은 물건이 있는데 왜 그걸 당당하게 안 내보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그런 의미였군요. 그런 의미지 남북 관계 그런 관계 그래서 북측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감독이 아예 그냥 딱 나가잖아요. 예. 근데 원래 북측, 남측 이렇게 서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위기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분위기 좋을 때는 사랑이지만 뭐 분위기가 또 안 좋으면 또 불륜이 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안 좋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명시를 하면서 이제는 한민족이 아니라고 딱 했기 때문에 자기를 북측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네. 북측이라고 부르니까 심기를 건드는 거야. 아마 김정은은 그 감독을 안아줬을 거예요.
네. 조선의 자존심을 그래서 지켰다고. 북측에서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아이 그럼요. 그 너희들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바를 다 했는데 왜 우리를 북측이라고 하냐 이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근데 그 저 북한 평양의 영상 같은 거 찍어놓은 걸 보면 거기 고층 빌딩들 새로 짓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죠.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며 그 기술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북한에? 북한에는 건축 기술은 대한민국하고 비교하고는 안 되지만 네. 건축 기술은 저는 그래도 그만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그렇군요. 해요. 네. 왜냐하면 또 북한 사람들이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서 왕궁 다 지어줬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옛날 김일성 때 캄보디아.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 르완다 그쪽에 네네. 가서도 동상도 지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북한 사람들은요.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을 두 개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북한 주민은요. 남조선 사람도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무슨 얘기를 하면 야 우리 민족은 머리저칩이 영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북한 사람들이요. 꽉 막힌 사회에서 있어 그러지 참 머리가 좋아요. 사실은 진짜 이렇게 말하면 참 안타깝네요. 통일만 되면요. 네. 대한민국이 강국이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네. 북한에도 인재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네. 이 환경이 좋은 이 넓은 마당 대한민국이라는 마당 위에 뛰어들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놀겠어요. 네. 그러면 물론 지금도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에 속하지만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대 북한 강국 사람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에서도 평양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뉴스를 보니까 네. 화려한 뒤에 이제 균형도 가고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자재들이라는 걸요. 북한에는요. 이제 북한 당국에서 어떻게 보면 2호 창고라고 해서요. 북한 그 중요한 데 쓸 수 있는 자재 이런 것들은 늘 네. 이제 예비로 깔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몰래 계속 음으로 양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다량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에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평양의 도시들 보면 저는 이제 탈북하기 전에 평양에 3번 갔다 왔는데 네. 다 그렇게 화려한 건 아니에요. 네. 그 이제 주요 도시들만 그리고 주변에 보면요. 이게 아스팔트가 다 깨졌어요. 이제 지은 지가 50년, 60년 돼가지고. 네. 근데 그러니까 일단 지방마다 차이가 큰 모양이군요. 그리고 지방도 과거의 지방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양강도 해산을 유튜브가 올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붕도요. 이제 물론 이제 다수의 국민들의 집은 다 이렇게 기아가 쓰러져 가지만 그 뭐 김정숙 예술국장이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네. 너무 현대적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제 건축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그 개인들이 다 이제 건설 회사를 뭐 네네. LG 그러니까 자이 뭐 이렇게 네. 이편한 세상 이 사람들이 경쟁력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자가 많다는 거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근데 네네. 북한은 경쟁력이 없어요. 국가 주도로 모든 게 진행되기 때문에 네. 내가 더 잘 짓는다 해서 내 몸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전이 더딘 거죠. 사회주의 사회 그 서비스 그 체계 구성상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평양 같은 거는 많이 발전했어요. 그럼 평양에 사는 주민들, 인민들도 예. 삶이 더 좋습니까? 지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방 사람들보다 전체적인 퍼센트 봤을 때 배급을 주니까 괜찮죠. 평양에는 배급받는 사람이 많아요? 평양에는 지금 한 달치에서 보름치는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평양은 일단은 그 환경이 깨끗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300만 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평양에 가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걸음걸이부터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은 무작정 뛰어요. 근데 박 기자님은 어느 지방에 저는 있었어요? 양강도요. 양강도라면 함경도를 아니요, 뜻하나요? 그 백두산에 있는데. 예, 양강도가 옛날에 함경도에 있다가 함경도? 북한이 이렇게 분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 함경도에 근원을 뒀죠. 그렇군요. 예, 근데 평양에 가보니까 옛날에 제가 90년도, 2000년도 초반에 가봤을 때는 깨끗하다. 네. 그리고 일단은 사람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집이 화려하면 들어와 있으면 되게 내가 공주 같잖아요. 네. 그게 똑같은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막 쓰레기장이 도로 옆에 막 있고 이런데 평양은 일단은 깨끗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주요 부서들이 다 평양에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요. 평양은 시민이에요. 지방은 공민이에요. 달라요. 달라요? 예, 지방은 공민증이 나오고 평양에 사는 사람은 시민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제 평양에 아무나 들어가서 못 살아요?
뭐 특별 증명서가 있어야 들어가고 평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만약에 주황당 양강도당에 있다가 주황당으로 소환이 됐을 때 가족이 들어오고 그리고 군인들 가족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지금은 그 외에는 돈을 주고도 평양에 거주를 못 붙인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구는 계속 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도 이제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단점이 있어요. 네. 환경도 좋고 국가 배려도 지방에 비하면 엄청 좋은데 조금만 잘못해도 추방이 돼요. 아 추방당합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북한에는 그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다 불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또 안전원한테 뇌물을 주거나 징역을 가 살면 그냥 내가 하나 하면 되는데 평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잘못해도 가족을 지방으로 추방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 주민들은요, 평양 시민들은요 조심스러워요. 아하. 예, 근데 이제 지방 주민들은 그거예요. 내 지방에 사는데 무슨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막 자유롭군요. 좀. 자유로 그냥 막 살기가 좋죠. 네. 예, 내가 뭐 불법 장사를 해두고 뭐 뇌물만 있으면 되는데 평양은 그런 것들이 잘 안 통하죠. 서울 생활하고 평양 생활 비교하면요. 아유 비교 불가죠. 서울은 뭘 나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탈북민들이 서울에 못 간다고 하나원에 있을 때 울고불고해서 왜 저러나 했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뭐 서울이나 지방이나 별 차이 없어요. 차라리 저는 지금 나는 이제 60이 되면 네. 나는 강원도 이런 데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복잡함을 벗어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평양하고 서울을 비교하면 안 돼요. 네. 예. 어떤 면에서 그렇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서울은 평양은 일단은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자긍심이 있어요. 아. 내가 혁명의 수도에 산다는 예. 예, 그런 자긍심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혁명의 심장에서 산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뿌듯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산다는 이런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나 강남에 산다 이런 거나 네. 같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평양 시민이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교양 있고 세련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감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항상 법에 저축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약간 기본적인 걸 계속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방 사람들을 좀 만만하게 보죠. 아우 저 촌놈 이런 거죠.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평양 사람을 더 많이 봤어요. 지방에서는 정말요? 평양 사람 보기 힘들죠. 평양에 가야 보는 거죠. 아. 예. 근데 여기 그러니까 오니까 탈북하신 분들은 다 그냥 자유롭게 만나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 세상이 좁으니까 평양에 살던 사람도 근데 지방에 가면 그러니까 옛날에 80년도 그때는요 평양 살던 사람이 지방에 놀러 오면요 온 동네에서 얼굴 보러 왔어요. 구경하러 왔어요. 예, 평양은 약간 깐드레라고 말을 네. 아닙니다. 이거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에는 그 회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닙니다. 이거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간들간들하잖아요. 그래서 평양에서 온 사람들은 옷차림부터가 달랐어요. 그렇군요. 단정하고 세련되고 머리도 되게 예. 우아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경제가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양도. 근데 이제 평양 사람들을 보면 직업들이 다 이제 국가기관에 네. 소속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로부터 받는 혜택들도 많고 네. 외교랑 연결된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도 몰래 파고 사는데도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막 중국 돈 10,000유안짜리 아파트 이렇게 네. 하는데 평양은 막 5만 달러 이게 예. 약간 달라요. 갭이 달라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는 서울에 와 보니까 물론 뭐 대한민국의 수도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뭐 서울에 산 데서 내 삶이 막 지방하고 다르게 윤택하고 이런 건 아닌 그런 거예요. 건 아니죠. 서울 편의점 우유 가격이나 전라도 우유 가격이나 똑같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에서는 평양하고 지방이 정말 차이가 많군요. 다르죠. 그리고 명절 건국 같은 것도 평양은 이제 아이들한테 우유, 사탕 이런 것들을 주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대우를 받는 곳이 평양이에요. 네. 근데 지방 사람들은 대우를 못 받으니까 거기에서 인격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자긍심이에요. 네. 그렇군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본다면서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다음 해부터 방송국에서 라디오를 했는데 작가들이랑 PD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재미가 없었어요. 드라마를 모두 안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북한에서 드라마를 본 걸 얘기하니까 네.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첫 마디 그랬어요. 남조선 사람 맞습니까? 제가 그때는 사투리를 쓸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볼 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그치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북한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드라마를 보면 총살한다는데 왜 그렇게 그러게. 죽는데 왜 보세요? 그래서 저는 네. 그거 그랬어요.
숨구멍이에요.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그 꽉 낀 옷을 입으면 막 답답하잖아요. 네. 그 정치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 억제이니까 우리는 그걸 분출하는 순간에 우리가 감옥을 가야 되니까 분출 못하고 마음에 돌덩어리가 앉았어요. 우리가 표현을 못하면 암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북한 사람들은 다 암 환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만성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를 딱 봤는데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사상이 없고 정치가 없고 그리고 강요가 없어요. 네. 그냥 인간이 사는 이야기예요. 네. 남녀 간에 헤어졌는데 여자가 남자 싸대기를 올려치고 그리고 회사를 갔는데 여자가 상사야. 네. 남자한테 대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는요 이렇게 몽둥이로 뒤를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남존 여비 사상 어떻게 보면 북한은 가부장적인 것들이 베이스를 깔려 있고 지금 많이 호전이 됐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쾌락이 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북한 주민들은요. 내가 이거라도 봐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구멍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3대 악법을 만들어서 김정은이가 그렇게 억제했는데도 보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억제하면요. 부작용이 있는 게 과거보단 좀 조심스럽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조심조심하게 보고 내가 들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좀 기발한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꾸 보다 보면 말씨도 따라하게 되고 좀 그러지 않아요? 야, 근데 그렇게 자꾸 본다는 게 네. 숨어 보는 게 어떻게 그렇게 길게 보겠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은요 이중 인격을 가지고 살아요. 네. 왜냐하면 당에서 앞에서 나와서 박수를 치란 박수 쳐요. 머리는요 시장에 가 있어요. 아하. 아, 오늘 쌀값이 올랐다는데 만세 만세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드라마를 보면서도 거기에 끌려가면서도 아. 내가 이 드라마의 내용을 나가서 말하는 순간에 나는 안 되겠다는 걸 본인들이 체득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약간 기성세대하고는 좀 다른 세계관을 가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미공급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인데 예. 이 아이들은 자기네가 태어나 보니까 네. 당에서 자기를 먹여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엄마가 피땀으로 자기를 먹여줘요. 네. 그러니까 당에 대한 충성실보다는 조금 개인의 그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세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한국 드라마에 꽂히니까 목숨 걸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2020년에 3대 악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참 김정은의 정치가 참 고무줄 정치인 게 땡겼다가는 늘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한 번은 또 적발된 아이들을 용서를 해주고 한 번은 또 적발되면 총살하고 그러니까 이제 긍정 감화 교양을 하는 거죠. 한 번은 용서를 해줘서 강폭 정치를 하다가 한 번은 또 단호하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북한에서 이제 한국 드라마 이런 걸 보는 것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대중화되지는 못하겠구나.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도 그렇잖아요. 그 법이라는 게 그냥 종이 법이 아니라 사람을 계속 쏘니까 네. 조금 공포에 질리죠. 그러니까 공포에 질림에도 불구하면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보지 말아야 되겠다. 또 한쪽으로는 내가 들키지 않을 방법을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네. 이 두 가지를 갈리는데 확실히 우리 때랑 지금이 달라요. 지금은 우리 때는 그래도 거의 다 봤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들어보면 보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김정은 자신이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딸 데리고 다니고 부인 내세우고 하는 게 그럼 북한 스타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김정은은 맞춤형 정치를 한다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김일성 김정일 때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김정일 때는 부인을 데리고 안 나와도 왜 부인을 데리고 안 나왔지 이렇게 의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냥 수령님이니까 수령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조금 약간 국제 무대에서 네. 나가고 싶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안주하지 않고 나는 이래봐도 약간 젊고 스마트한 대통령이다 이런 이미지를 좀 부각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상 국가들 보게 되면 식상한 얘기지만 다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면 다 부인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래서 이설주를 인민들한테 얼굴을 보였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설주를 인민들한테 내보이고 김주애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게 김정은이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미지 작업에 이용을 하는 거나 이용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게 김주애를 처음 데리고 나타났을 때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성 17형 발사장이에요.
대한민국 언론은 물론 미국의 언론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어린 딸을 저렇게 핵 발사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냐. 네. 근데 저는 그걸 봤을 때 이게 놀랄 일인가? 김정은이는 2마리 토끼를 잡았어요. 자, 나는 독재자가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인 거예요. 나는 딸을 데리고 나타났다는 건 나는 독재자가 아니라 한 아이의 평범한 아버지다. 그리고 핵 발사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거는 이 핵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책임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다. 이걸 보여주려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애를 후계자 물론 저는 지금의 김정은의 의도를 봐서는 후계자 작업이 맞아요. 거의 그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리고 자기가 김정일이가 갑자기 죽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터가 없이 갑자기 최고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당황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장성택이도 죽이고 그게 자기가 정치적으로 지반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니까 그렇게 포악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1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하고 결탁하면서 국제적으로 김정은이라는 이미지가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통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 통치의 자신감을 만들게 된 그 배우 어떻게 보면 그런 작업에 이설주나 김주애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시꺼먼 가죽 잠바를 입은 최고 지도자가 핵 발사장에 나타나면 무섭잖아요. 독재자라는 이미지가 센데 거기에 딸을 데리고 나타나봐요. 그게 싹 사라져요. 그 어린 딸을 데리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아 우리 수령님도 아버지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는 볼 수 없는 좀 독특한 정치지만 기본적인 선에서 탈선되진 않아요. 핵을 유지하고 독재를 하고 핵무력 증가를 하고 이거는 기본적인 기둥은 허물어지지 않지만 그 부수적인 면에서 자기의 이미지나 통치 방법이나 통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인데 이롭게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럼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어린 김주애라고 하는 그 친구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그 사람이 정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면 김주애가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국민한테 적절한 질문이에요. 김주애가 후계자인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은 북한 주민들한테 무용지물이에요.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고 말고 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요. 당의 정책을 그러니까 북한에는 항상 그런 얘기에 놀리는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게 뭐예요? 그게 북한 노동당의 구호예요. 근데 그 구호가 현실에서 실천돼요. 노동당에서 지시를 하면요. 우리는 어떤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나 이제 뭐 후보자 이런 걸 할 때 본인이 나와서 얘기하면 그게 다 질문을 하잖아요. 후보자님은 그걸 왜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북한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노동당에서 오게낸 계획을 우리는 이렇게 수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걸 왜 해야 됩니까를 물어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당에서 하라니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김주애 등장 나타났을 때 북한 주민들은 처음에는 좀 긍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와,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게 보지 않던 걸 보니까 호기심이 당한 거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데 처음에는 야, 우리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수령님 자제분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이런 호기심에 약간 긍정적인 마음도 있었는데 이게 3년 3개월을 넘어가면서 600회 등장하고 그 아이가 3년 3개월 동안에 아버지보다 키가 더 크고 명품을 걸치고 나고 이렇게 되니까 북한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거예요. 저 애가 13살인데 우리 애는 못 먹어서 빼빼 마른데 근데다가 김정은이 또 발언을 잘못했어요. 김주애는 포도탕 같은 존재고 내가 어린 딸을 봐서라도 정신을 가다듬어야 되겠다. 아니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면요. 국민을 보면서 정신을 가다듬고 정치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내부에 퍼지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은요. 김주애가 나오면 텔레비를 끈대요. 그러니까 전체적이지는 않지만. 아버지보다 키가 커졌군요. 키가 커요. 네, 키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일성은 키가 큰데 김정숙이가 작아요. 김정일이가 작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일이 와이프는 또 커요. 근데 이제 또 김정은이는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0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68이라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석굽이 있는 걸 싣는다. 근데 확실히 김주애는 약간 엄마 쪽을 닮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박주희 기자님 모시고 아주 긴 시간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정말 2시간을 하셔도 얼마든지 하시겠는데요. 저는 한 10분 지나간 것 같은데요. 질문을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네. 아이고 오늘 정말 많이 배웠고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도 그러셨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